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시간에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있어요. 자,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 근본 뜻을 먼저 아시면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보증금 2억에다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임차인은 그 집에 2년 동안 살고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어떻게 해요? 반환을 해줘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임차인이 그 집을 이사를 나가는 순간에 뭐가 없어져요? 대항력. 대항력이 없어지는 순간에 뭐가 없으면 우선 변제권도 없어지고 최우선 변제권도 없어져요. 그러면 임차인이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방갈로 이번에 효력하고 돼 있어요. 자, 이 효력에 가보면 첫 번째,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하면 취득하는. 요 얘기는 뭐냐면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는 순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해요?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과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었다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유지돼야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된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잘 아시겠지만 자, 요런데 이제 단독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는 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갔어요. 임차인이 나가면 여기에 빈집이란 말이에요. 현재 빈집이에요. 빈집이면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살 거라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올 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등기상 증명서를 떼갖고 와요. 요즘 등기상 증명서 돈 주고 뗀다? 그냥 뗀다? 그냥 뗀다. 집에 가서 디스코 한번 쳐봤는지 모르겠어. 디스코 딱 치면 공짜로 나와. 공짜로. 돈 안 줘도 돼. 그러면 여기에 딱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주인이야. 제가 새로운 임차인이야. 사모님 여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쪽팔려서 못한다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돼? 요 앞에 임차인이 살았는데요. 제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갖고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 뭔가 잘못된 건데 이거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될 의무와 제가 임차권 등기명을 말소해줘야 될 게 이게 둘이 상충이 되잖아요. 뭐가 우선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하나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 새로운 임차인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선 변제권도 발생하고 요건은 갖추었다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우선 변제권은 발생하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발생하지 않고 요거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한 개만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어떤 거는 발생하고 어떤 건 발생하지 않아요. 어느 거예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경우의 수는 딱 4개밖에 없다니까. 책을 보고 답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선 변제권이 뭐부터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뭐예요? 우선 변제권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내 뒤에 있는 사람보다 돈을 먼저 받아가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아가는 게 최우선 변제권. 여기서 뭐를 따져야 되냐면 선순위 권리자를 저해하느냐 저해하지 않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선순위 권리자한테 불리한 게 있냐 없냐를 갖고 따져야 돼요. 자,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자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최우선 변제권은 누군가가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얘한테 올 게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을 받아가면 얘한테 돈이 안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지문에 나오면 무척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집에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4번. 자, 4번, 5번을 동시에 볼게요. 4번에 가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다. 요거는 뭐에 대한 공부냐면 우리가 앞에서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당연 배당자예요. 왜? 등기부에 돈 받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런 뜻이에요. 자, 그 밑에 5번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어려운 거예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누구는 소액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은 뭐라고요? 없다. 그럼 여기에 있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갖추면 뭐는 있다? 우선 변제권은 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고 최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보시고, 자, 우리 교재 163쪽에 가볼게요. 163쪽. 자, 163쪽에 가면 14번. 이거 경매와 연결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입니다. 임차권은 임체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어떻게 해요? 소멸된다. 무조건 경매가 딱 시작이 되면 뭐를 갖고 따지면 말소 기준 권리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임대차는 무조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대차에 관련되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그러하지 않아야 돼. 여기에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순위가 되냐면 선순위라는 뜻이에요. 선순위. 이것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그 다음날 영시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뭐가 돼요? 인수.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는 뭐가 되면 소재. 경매가 딱 나오면 이 대항력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말소 기준 권리를 갖고 따진다라는 개념을 잡아주면 돼요. 그 얘기요. 자, 그 다음에 15번 경매에 대한 특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한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민세집행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옆에다가 글자 한 10자쯤 될 거예요. 자, 10자는 좀 넓긴 한 15자.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천천히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자, 요걸 갖고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문제 어디를 가보느냐면 문제집 146쪽이요. 문제집 146쪽. 문제집 146쪽. 자, 이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이 기출 문제로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업 시간에 5, 6월 달에도 계속 이 문제를 몇 문제씩 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특강을 하게 되면 특강을 할 때 새로운 문제를 주지 않고 요 문제를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중복은 절대로 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146쪽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요걸 보면서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자, 2번에 갈게요. 미등기 전세 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해요?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뭐가 돼서 묵시적 갱신된 경우 누구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어떻게 해요? 통지할 수 있다. 몇 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해요? 3개월.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어떻게 해요? 없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이거는 뭐를 물으냐면 이걸 물으냐. 이게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 다음날 영시. 자,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에다 뭘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우선 변제. 이 대항력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서 어디를 그 우측에 보면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묵시적 갱신이 단독 문제로 나왔다는 게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에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책을 한 장을 넘겨서 148쪽을 갈게요. 자, 148쪽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48쪽에 9번입니다. 9번.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공짜 문제예요. 자, 뭐가 되겠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으로 주택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거 중개 실무편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씩 이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증금이 얼마였어요? 1억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옳은 것을 물어서 1번.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칠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에다 뭘 받쳐야 돼요? 확정일자. 그럼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서울 이게 대구는 뭐예요? 광역시. 울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2천만 원까지 받는다. 그렇죠? 뭘 받아 받기는?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글자만 읽는 순간에 이게 대구광역시 울산하고 똑같네.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1억 1천. 서울이 최고 높잖아. 네.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보증금이 무조건 1억 천이 넘으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번 틀린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왜냐하면 요 지문에 빠지는 순간에 이거는 도저히 머리를 잡아당겨도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그러니 그래서 이거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틀려주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남아요. 그렇죠? 안 틀리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소액보증금이 아니다요. 풀이가 소액보증금이 아니다. 이게 풀이에요. 대구광역시가 6천만 원일 때 2천만 원인데 왜 틀려라고 하면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3번. 다세대 주택. 갑자기 또 뭐가 나와서 다세대. 다세대가 또 뭔지 기억이 안 나. 공동주택. 이게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서술해 나올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가구나 다세대라는 글자가 단독으로 딱 떠오르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전입신고 시 지번까지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 않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틀린 거예요. 지번 플러스 동호수.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볼게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사실 공부가 많이 된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한글이 나오면 이 한글을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어떤 그림이든지 그림이 그려져야 돼. 자, 어떤 거냐면 여기 A라는 임차인이 있어요. 이게 뭐 A라는 임차인이든 B라는 임차인이든 관계없어요. 어떤 임차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설정되면 건저당이 설정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가 1억에 있다가 얼마를 올리냐면 1억 2천만 원을 증액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 2천만 원에 대해서
대학력 없다.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후에 선수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말이 많아서 안 돼. 경매가 딱 나오면 뭐를 갖고 따져요? 말소 기준권리. 야는 말소 기준권리가 야란 말이야. 말소 기준권리보다 야는 뭐요? 앞서요. 야도는 안전해요. 근데 남으면 야한테는 돌아오겠지만 나중에 이 돈이 부족하면 새로운 경락에는 야의 2천만 원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4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글이 나오면 아까 우리가 왜 뭐 매를 며칠 하면 한글이 나오면 이거를 갖다가 숫자를 대입할 수 있어야 되듯이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문이고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 경매까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그러면 우리 앞에 세 개는 아니지. 앞에 세 개 중에 2번도 지문이 어려웠다고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2번도 아니 요 문제 동그라미 2번 어려웠죠. 4번 어렵죠. 5번 어렵죠. 그럼 답을 못 맞춰. 그렇죠? 그런 문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5번에 가볼게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아까 우리 연습했잖아.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자, 그러면 더 늦은 날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인도와 전입신고. 그럼 여기는 뭐가 따르냐면 그 다음날 0시가 여기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확정일자에 따라 붙는 게 아니고 하면 그 신고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대. 자, 이게 이해가 돼요? 누구가 우선해요? 저당권자가 우선. 왜 저당권자가 우선해요? 그 다음 날이니까. 이해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면은 저당권자가 임차인에게 어떻게 해요? 우선한다. 정확하게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우선 변제권이 이렇게 글로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박스 연습을 했던 걸 정확하게 몸에 익히셔야만이 여기에 날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날짜를 한번 넣어서 한번 해봐요. 자, 확정일자를 언제라고 하느냐면 오늘 날짜예요. 그렇죠? 오늘 날짜 5월 12일. 자, 주택의 인도와 중등록을 언제 했냐면 5월 15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이 언제냐면 5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야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면 5월 16일 오전 0시. 그러니까 누구가 빨라요? 저당권자가 빠른 거예요. 자, 요런 정도의 우리가 문제 한 두 문제만 봤어요. 두 문제만 보고 다음 기회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작년도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한 번에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갈게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여러분들이 이제 원장님하고 한번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수업을 했으니까 받아들이는 건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비교되는 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그 독특한 제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독특한 제도가 뭐가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주임법과 다른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단 소위 말하는 환산보증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주임법에 없는 제도가 있잖아. 주임법에 없는 제도. 알아도 답은 말은 잘 안 나오죠. 그죠? 계약, 갱신, 요구권.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권리금.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을 임차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뭐를 임차한 사람? 상가를 임차한. 그건 이해가 됐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대상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먼저 적용이 되는 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자, 여기에는 법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이 돼요. 자,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법인이 몇 개만 포함이 돼요? 3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가보니까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적용이 돼요. 이건 주임법과 똑같아요. 올 보증금으로 있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도 적용을 받아요. 근데 적용되지 않는 거에 가보면 방갈로 1번에 비영리 단체 건물 임대차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 종친회, 동창회, 사무소. 자, 그 다음에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주임법과 상임법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요게 재밌는 거예요. 요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게 전면 적용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일부만 적용이 되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환산보증금인데, 자, 요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환산보증금인데, 이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갈로 열고 월차인 곱하기 뭘 해요? 100을 해요.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오로지 뭐만 받고 따지면 보증금만 갖고 따져요. 달세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기 두 가지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전면 적용되는 게 전국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권역으로 나누면 4개권역. 요거랑 똑같아. 요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에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기타. 근데 이 광역시에서 구는 어디로 가냐면 이게 기타로 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 광역시 중에서 부산은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는 여기로 올라가요. 요거. 근데 뭐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금액을 외워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전면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우리가 배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최단 존속기간, 뭐 묵시적 갱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봤던 요게 월차임의 전환, 그 다음에 차임의 증감, 임차권 등기명령. 요 금액의 이하일 경우에는 전면 적용이 돼요. 근데 요 금액이 초과되었을 때는 전면 적용이 되지 않아요. 뭐만 적용하면 일부만 적용. 가장 포인트가 이거예요. 주택임대차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면 적용되려면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돼요? 9억. 자, 9억이에요. 9억. 자, 과밀억제권역은 이거를 외울 때 뭐라면 9를 거꾸로 쓰는 거예요. 69. 69, 54. 69, 54. 이제 외우는 방법도 알았다. 그죠? 54. 자, 그 다음에 3억 7천이. 요거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주임법에 나온 단어가 전부 적용이 돼요. 전부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요 금액을 초과하면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만 적용되면 일부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일부만. 그러면 일부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전부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일부 적용되는 게 첫 번째 무조건 뭐는 적용이 되면 대항력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를 적용해 주냐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권리금에 관계되는 것은 적용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금액도 당연하게 외우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요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고, 우리 책에 가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했어요. 자, 그 밑에 박스 밑에 가니까 일부 적용되는 게 뭐라고?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에 관련되는 것은 다 보호를 해줘요. 자, 다 보셨죠? 자, 그럼 그 밑에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대항력. 자, 그러면 이제는 요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0시.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게 색깔이 제가 좀 오전 첫째 시간에 글씨를 좀 잘못 적었다, 그죠? 하나로 적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를 적어도 똑같은 색깔이 나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파란 걸로 적을게. 다 아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지금 이제 상인법이에요. 자, 이 상인법은 주택의 인도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상가 건물의 인도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 집에는 주민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 건물에 주민등록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래요? 사업자 등록 신청 하면 그 다음날 0시에 뭐가 발생해요? 대항력이 발생.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근데 그 밑에 가보면 뭐가 하나가 나오느냐 하면 제일 밑에 165쪽에 제일 밑에 줄,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폐업하는 순간에 이거 없어졌잖아. 그렇죠? 그거 없어졌으니까 이거 새로 한 다음부터 새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한 장을 넘겨요. 자, 한 장을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우선 변제권이. 자, 우선 변제권이. 설명 내용 똑같아요. 상가 건물이 경매나 공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우선해서 받는 거예요. 요건도 똑같아요. 대항력에다 뭘 갖춰야냐면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를 누구가 찍어줬냐면 법원과 공증인 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찍어줬어요.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야 대신에 누구가 들어가요? 세무서장. 이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공부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5번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것인데 최우선 변제권이 되려고 하면 당연하게 소액 보증금에다가 뭐는 있어야 돼요? 대항력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소액 보증금이 얼마냐는 우리가 외우지 않았어요. 외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전하지 않고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면 주임법과 상임법 중에서 최고 높은 서울특별시가 얼마라고? 1억 1천만 원대 3,700만.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다 했어요. 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뒤에 요까지라는 단어가 붙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임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 상가건물도 상가건물 가액이 얼마?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숫자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갈게요. 최단 존속기간. 자, 최단 존속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아까 몇 년이 했어요? 2년. 상가건물은 몇 년? 1년. 농지는 몇 년? 아, 기한이 없다. 뭐라고? 기약 없다고? 그러면 진짜 뭐 대답 잘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어디로 가고 없다, 그죠? 아,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것도 한번 가봐야지 뭐. 가봐야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딱 차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그 페이지를 찾으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쪽으로 가냐면 142쪽. 그래서 요거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상임법 1년, 주임법 2년, 농지 몇 년? 3년. 갑자기 3년 잘 알았다가 또 갑자기 한번 쳐다보니까 바로 바꿔. 아니에요. 그죠? 기억나요? 페이지 불러줬잖아. 142조. 봤죠? 네. 자, 빨리 원래 페이지대로 돌아가요. 원래 페이지대로. 자, 그래서 한 분만 더 해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최단 존속기간 몇 년? 1년. 주임법 몇 년? 2년. 농지는 3년. 자, 그 밑에 가서 묵시적 갱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임법하고 상임법이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밑에 가니까 8번째 뭐가냐면 계약 갱신 요건이. 이건 시험 문제에 무척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계약 갱신 요건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상가 건물이에요. 자, 이 상가 건물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뭐 프랜차이즈,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시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해줄 때 여기 있는 임차인이 이 건물을 몇 년 계약하느냐는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약 기간을 몇 년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얼마에다가 월차임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금액이나 넣어도 돼요. 그래서 계약 기간은 무슨 사업 하실 거예요? 여기서 무슨 사업 할 거예요? 부동산 하실 거예요? 자, 부동산은 약간 이제 문제가 뭐가 될 수가 있냐면 금액이 너무 적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재미가 조금 없어. 조금 더 큰 사업 해봐. 커피집. 커피집 한대요. 커피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로 가는 거예요. 스타. 스타.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가끔 이런 집에 가요. 가끔 가는데 뭐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거 가보면 사람들이 첫째 스타벅스는 현금을 한 번도 안 받아요. 그렇죠? 카드만 받아. 어쨌든 카드만 받는데 제가 보니까 카드 주고 커피 사는 사람이 없어. 전부 뭐만 꺼내냐면 휴대폰만 꺼내. 그렇죠? 마케팅을 엄청 잘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보증금을 얼마로 해야 되고 계약 기간이 몇 년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타벅스는 너무 유명한 거라서 사실 문제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 계약 기간 몇 년으로 하실 거예요? 계약 기간 몇 년 할 거예요? 자, 5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너무 짧게 했을 때 집주인이 또 나가라 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너무 기간을 길게 잡으면 어떻게 해요? 사업이 안 됐을 때가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 몇 년 하느냐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걸 몇 년 한다 그러면 5년 한다 그랬어요. 왜 5년 하냐면 그때 당시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그래서 5년이었어요. 사람들이 5년.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계약 기간과 보증금은 이제 얼마가 문제. 자, 보증금 얼마예요? 월차임 얼마예요? 편하게 시험이 안 나오니까 상황이니까 1억에 200짜리 스타벅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무나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같이 생각을 해야 하면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환산보증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개를 할 때도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런 거 스타벅스까지 가지 말고 그냥 이제 조금 이름 그냥 없는 조금 낮은 걸로 가서 계약 기간 5년에 뭐 보증금 1억에 월세 한 400만 원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가보면 광역시가 얼마예요? 5억 4천. 그럼 요 금액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전면 적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제 500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보증금이 그래 달세 500이 되면 전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는 이냐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들 둘 사이에 계약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도 있냐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가 여기서 영업을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계약 갱신 요구권이에요. 그럼 이 계약갱신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갱신 요구 기간은 전 임대차 기간을 뭐한? 포함한 몇 년? 10년. 요 얘기요. 자, 그래서 요걸 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방갈로 1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방갈로 2번. 갱신기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뭐라고? 포함. 요 포함이라는 걸 시험 문제에서 제외하고 내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을 어떻게 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4번.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다. 요 사유가 없으면 여기서 10년 동안 장사를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증금액이 한산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이걸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8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거절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임차인이 몇 개의 차임이에요? 3개. 자, 주택임대차보호에서는 잘 모르면 3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 모르면 3자예요. 실제로 다 거의 3자예요. 약간 또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었지 않아?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건 기본이고. 그렇죠? 그 나머지는 3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세 글자가 새카맣게 돼서 뭐라고? 전대철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전대철.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라고. 지금 167쪽에 동그라미 2번이잖아. 동그라미 2번. 전대철.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전대철.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는 거.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거예요. 거기도 새카만 글자가 3개가 있어요. 뭐라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요. 고중파라고 외우는 거예요. 전대철 고중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을 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지만 이게 경미한 과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손이 되어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임차인들은 벽에 뭣도 못 받게 한다, 그죠? 지금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죄송해요.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뭘 했어요? 전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무단 전대. 이건 충분하게 알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계약갱신 요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몇 개의 차임? 3개의 차임. 전대, 철, 고, 중, 파, 무단, 전대.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기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4번이나 7번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으로 임차한 거예요. 이거 뭔 얘기냐면 아까 커피숍 한다 그래놓고 커피숍은 딱 한 달 하고 딱 문 닫고 바다 이야기를 운영하는 거야. 바다 얘기가 또 뭔지 모르죠. 사행성 오락. 그렇죠? 옛날에 아주 사회적 문제가 됐었고 온 동네가 이 바다 얘기밖에 없는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낼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6번째 가보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뭘 했어요? 상당한 보상. 그냥 보상이 아니고 무슨 보상이에요? 상당한 보상. 옛날에 모의고사에 실제로 이게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상당한 보상을 빼고 보상을 해준 경우 답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좋은 지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8가지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중요한 상 4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몇 개의 차임을 연체했어요? 3개. 전대, 철, 고, 중, 파, 무단, 전대. 요거까지는 기억해야 돼. 그 나머지는 글을 읽으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게 이제 주임법에 없는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계약갱신 요건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는다. 자, 한 장을 넘길게요. 자, 한 장을 넘겨서 차임 증감 청구권이에요. 자,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얼마를 밖에 못 올려요? 20분의 1.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분의 1이 아니고 이게 100분의 5예요. 100분의 5나 20분의 1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시험엔 안 나와요. 그냥 이런데 그냥 심심하니까 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프로테지가. 이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100분의 5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100분의 5나 20분의 1이나 똑같아요.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자, 끝났어요. 자, 10번째.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자, 이게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바뀌었을 때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냐면 연일할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여기 연일할이 뭘로 바뀌냐면 연일할 2푼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는 기준금리 플러스 3.5%인데 이제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수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면 이게 0.75예요. 0.75에다가 4.5 곱하지도 못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거는 나오면 한글로 나오지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연일할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3.5%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연일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수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가보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뭐하고 똑같다 그래서 주임법하고 똑같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 권리금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그림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권리금도 외울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답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여기 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임차인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 과거에 그냥 들어왔어요? 뭐 주고 들어왔어요? 권리금 주고. 그럼 여러분들 권리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재 있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현재 있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를 시켜주면 임대인은 야와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야한테 뭐를 받아요? 권리금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임차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자, 임대인이 제가 이제 임대인이 돼볼게요. 나쁜 사람이 될게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와요. 그럼 요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아느냐면 이 건물 주인은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건물을 한 바퀴 돌아야 돼. 왜? 내 건물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지, 내는 내 건물을 지키려고 한 바퀴씩 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사람이 자주 만나는 걸 봤어. 그래서 살짝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요 새로 오시려고 하는 분이신가 봐요. 제가 이 건물 주인입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죠? 아이고, 사장님 되세요.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있는 임차인이 권리금도 안 주고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권리금 주지 마시고요. 그 권리금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거나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한글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사람이 현재 지금 보증금 2억에 월세가 500만 원이 있는데 내 자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한테 보증금 4억에 달세 1,000만 원을 받을 거야. 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럼 요 사람이 여기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렇죠? 안 오면 여러분들이 요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시점까지 요 사람을 데리고 와야만 여러분들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어. 내가 방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권리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임대차가 딱 종료가 됐어. 그럼 여러분들 울면서 나가야 돼. 울면서 나가. 열받아, 안 받아? 받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를 하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손해배상 청구는 몇 년 안에 하면 3년 안에. 아까 물은 몇 년이라고? 3년. 3년 안에 청구해. 근데 청구를 할 때 얼마를 청구를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 둘이 사이에 오가는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인지 몰라. 2억이야. 그런데 이게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권리금을 평가를 해보니까 1억 5천이 나왔어. 그러면 요 중에서 얼마를 받으려면 낮은 금액을 받아갈 수 있어. 얼마? 1억 5천만. 나한테 청구를 하면 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얘기가 여기에 관련되는 여기 뭐냐면 이게 권리금에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나머지는 한번 글을 읽으면서 보는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가보면 권리금이란 안 읽어도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권리금 계약이에요. 자, 이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해보면 이 상가 건물을 중개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몇 개를 쓰냐면 2개를 써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는 뭐를 하냐면 권리금이 오가는 권리금 계약서를 써야 돼요. 이해가 돼요? 현재 있는 임차인과 신규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이 보증금과 월차임 이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이 이게 뭐냐면 이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그럼 여기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임대차 계약. 그래서 이 권리금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뭐라 그래요? 권리금 계약. 그냥 그림만 생각이 나도 이건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를 하는 걸 보호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나쁜 짓 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6개월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자, 이게 몇 개월이요?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하는 시점 사이에 해야 돼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어떤 거를 방해하는지 봐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제가 건물 주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제가 받는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권리금 여러분들이 받아가야지 제가 임대인, 집주인이 받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의 상가 건물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서 방갈로 3번에 위반시. 자, 여러분들이 제가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못 만나게 하고 권리금을 제가 받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양갈로 2번을 먼저 볼게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자, 금액은 위에 가니까 뭐의 새카만 금액에 대해서 낮은. 이해되죠? 아까 설명했던 그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권리금 적용 제외. 자, 여러분들 이제 뭐 국가에서 재난 뭔가 뭐 돈 준다 그런다, 그죠? 그 백화점에 가서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권리금도 보호를 못 받는 게 있는데,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 게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건물은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국유나 공유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도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냥 어렵지 않다, 그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국가 소유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도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가보면 차임 연체와 해지예요. 임차인은 몇 기의 차임이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3기. 그래서 제가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잘 모르면 3기 그랬다. 그래서 3이란 글자예요. 모르면 3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답이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6번, 7번, 8번에 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표준권리금 계약서예요. 자, 표준권리금 계약서. 그 다음에 권리금 평가 기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기 있는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2억이 오갖고 권리금을 평가하니까 얼마가 나온다고? 1억 5천. 이게 권리금 평가예요. 자, 그게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표준 권리금에 가도 주어가 누구로 나오면 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찾으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평가 기준에도 누구가 나와요? 국장이나.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표준계약서에는 누구가 나면 법무부 장관이나. 이게 과거의 시험 문제, 이게 딱 권리금이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어요. 저는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답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이게 이제 우리 권리금이 시험 문제로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똑같아요. 그때 학생들도 이제 저랑 친한 학생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옛날만큼 학생하고 이 담당 교수들하고 친하지 않아요. 옛날에 학생들하고는 자주 밥도 먹고 친해서 학생들이 그런 걸 많이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교수님 이런 거 이렇게 배우니까 공부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학생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있었던 얘기예요. 자, 여기에 표준 권리금 할 때 권리금의 권자에 동그라미를 쳐봐요. 표준 권리금. 제목에 나오는 거예요. 표준 권리금. 제목을 지금 얘기해요. 표준 권리금이에요. 자, 방갈로 6번에 표준 권리금이 나와요. 그 권자에 동그라미를 쳐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가니까 권리금 평가 기준이 나와요. 여기도 권리가 나와요. 근데 야는 누구하고 노느냐면 이게 국장하고 놀아요. 그래서 그때 학생이 교수님 이거 시험 문제가 나오면 도저히 맞출 방법이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국장과 권리금 할 때 권을 기억하면 국권하면 이게 외워져요. 그래. 국권. 근데 실제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답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그죠? 이건 시험 치고 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계약서 1개 남았다고. 그렇죠? 거기는 국장이 안 하는 거예요. 그 누구 나요? 법무부 장관. 이렇게 돼. 실제로 그때 지문 5개 나올 때 2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문제도 아닌 문제, 아주 나쁜 문제. 그렇죠? 출제위원회 공부를 하고는 안 한 문제. 이런 게 과거의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뭐에 간 거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153쪽으로 갈게요. 153쪽. 자, 153쪽에 7번을 볼게요. 7번. 자, 7번.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에 가니까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아요? 틀려요? 알고 있는 대로 안다. 맞다 틀리다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세모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게 갑자기 뭐가 어려우냐면 우린 여기에 가보면 대학력은 주택의 인도와 이거 죄송해요. 상가인데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뭐예요? 그 다음 날 영시.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등기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민법에 관한 논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하면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한 날 효력이 발생.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멘붕이 온 거야.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1번 세모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나마 세모라 치면 다행이지. 세모라도 치면 뒤에 거라도 읽을 줄 알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주임법 설명할 때 이거 설명을 잠깐 했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네, 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이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여기 있는 경락인에게 이 집을 비워줘야 돈을 받는다. 그 집에 살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살면서 받는다고? 자, 아까 헷갈리는 건 뭐냐면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였어요. 돈을 받을 때. 돈 받을 때는 집 비워줘야 되는 데 비워줘야 돼.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냐? 반드시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니고 뭐만 적어주면 돼요? 글자로 내가 언제까지 집 비워주겠다는 확인서만 적어주면 돼요. 근데 이건 이론상은 집을 비워줘야 되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냐면 없다. 그래서 옆에다가 목적 건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을 비워줘야 돼요. 자, 이게 주임법과 상임법이 다 경매하고 자꾸 연결돼서 나오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건 확실하게 아는 거야. 임대차 기간을 유월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모른다면 가방 들고 집에 가야 돼요. 그죠? 시험 치러 갔을 때. 이건 아는 내용.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가 묵시정의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주임법은 2년이고 상임법은 1년으로 바뀌는 뿐이에요. 언제부터 1년이고 언제부터 2년이에요? 안 때로부터예요? 그럼 언제요? 계약이 종료된 날이겠죠.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4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금 위에 1번 지문에서 멘붕됐고 2번 지문은 잘 몰라서 어렵고 3번과 4번은 다행히 지나갔어. 그렇죠? 자, 이제 5번에서 답이 안 나오면 이거 도저히 답을 못 찾아. 자, 5번에 가보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답 몇 번? 5번.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를 느껴야 되느냐면 이 시험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지금까지 저랑 같이 풀어본 문제 중에서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현재까지. 왜? 1번도 어려웠잖아요. 2번도 어려웠어. 이건 확실하게 알았어. 이 5번에서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와도 절대로 긴장하지 말고 멘붕 그런 소리 쓰면 안 돼요. 참고 기다리면 답이 나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웠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 계약갱신 요건 4가지 외우라 그랬다. 그죠? 뭐예요? 몇 기? 3기. 전대철 고중파 무단전대. 아까 무단전대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것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잖아. 민법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란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문제를 다른 데 내놓으면 답을 알아서 답을 맞춰요. 근데 그런 거는 절대로 문제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너무 거기다가 막 따라 적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냥 이제 새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에서 또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서 다음 문제를 선택을 했어요. 자, 한 장을 넘겨서 154쪽으로 갈게요. 154쪽에 9번. 9번. 자, 보증금 5천만에 월차임 100만이네요.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한산 보증금이 얼마야? 1억 5천. 만으로 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뭐라고? 적용되는. 적용된대요. 그러면 전면 적용된다고 그냥 보자고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은 전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10년. 틀렸죠. 이거 모른다면 안 된다고요. 자, 계약갱신 요건은 몇 년이에요? 10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인의 사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얼마까지만 인정된다. 자, 우리가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나 얼마밖에 못 올려요? 20분의 1 또는 100분의 5. 그럼 5%밖에 못 올리죠. 그럼 여기다가 금액에다 5를 곱해야 돼. 금액에다 5를 곱하면 얼마밖에 안 돼요? 5만 원밖에. 10만 원이 안 된다고요. 얼마라고? 5만. 이거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얼마에 이르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해 줄 수 있다. 자, 몇 개의 차임? 3기. 그러면 3기는 100만 원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300만 원. 그럼 200만 원은 아니죠. 틀렸죠? 네. 그 다음에 4번.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의 경매시 임차인은 2,500만을 다른 담보 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000. 자, 기회 줄게요. 책을 펴도 괜찮아요. 책을 펴도 찾을 수 없어요. 이거 그렇게 찾으면 못 찾는다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위에 봐봐요. 자, 위에 보증금이 얼마예요? 5천만 원. 달세가 얼마야? 100만 원. 1억 5천. 자, 1억 5천이면 여기에 있는 이게 환산 보증금을 갖고 따지는 거든 여기 있는 소액 보증금은 어떻게 따지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 보증금 어떻게 따지는데? 보증금 플러스 관리율고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해요. 똑같아요. 해봐요. 얼마예요? 1억 5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이 제일 높은 게 얼마예요? 이거는 환산 보증금이고 이거는 전면 적용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소액 보증금이에요. 소액 보증금. 자, 이거는 환산 보증금은 여기 있는 보증금 5천에 달세 100만 원은 소액 보증금 따질 때 똑같단 말이에요. 네. 소액 보증금 따지면 이게 얼마나 돼요? 1억 5천. 우리가 아까 주임법과 상임법을 통틀어서 제일 높은 금액이 얼마? 1억. 그러니까 1억 5천은 1억 천을 초과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소액 보증금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네. 그렇게 가지 않고는 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옆에 갖다 놔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최고 높은 금액 얼마? 1억 천. 그렇죠? 이런 얘기. 자, 이제 이거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은 실제로 6,500만일 때 2,2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5번 가봐요. 그러면 4번이 어렵다고 쳐. 5번에 가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은 뭐라고? 동의 없이. 그럼 뭐가 돼요? 무단전대.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어떻게 해요? 거절할. 답 몇 번? 5번. 싸울 필요도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똑같은 답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를 봐야냐면 지금 푼 문제가 몇 회 문제냐면 27회 문제. 아까 문제가 몇 회 문제냐면 25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논리로 시험 문제를 조금만 잘 바라다 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